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부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단원을 배울 것이냐? 바로 이제 7단원 통일제국의 등장의 마지막 단원인 중단원 4단원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단원은 상당히 길어요. 우리 지난 시간 단원,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 단원, 심지어는 그 전에 중국 관련된 단원보다도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딱 쉬는 시간 진짜 드릴게요. 근데 쉬는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그 강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진 않으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는 몇 번이냐? 바로 여러분 29번 되겠습니다. 29번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럴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더 힘냅시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팍 오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의 역사의 시작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그리스의 폴리스 형성 과정과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폴리스.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면 경찰 생각하시는데, 철자는 맞겠지만 뜻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옛날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의 영토 국가가 아니었어요. 짜잘하게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테네,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스파르타, 테베 등등 여러 짜잘한 그런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 도시 국가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폴리스라고 불러요. 그런 폴리스들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 폴리스들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 세계에 있었던 그 도시 국가들, 그 폴리스들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왔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 세계의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 문화가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출현 이후로 점점 변화해가면서 좀 동양적인 문화와 좀 혼합된 형태의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1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는 무엇이냐? 바로 로마.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팍스 로마나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었죠. 처음에 왕정에서 귀족정, 공화정을 거쳐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지나가다가 망하기까지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요, 굉장한 이 세계사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로마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과 그다음에 크리스트교의 세계 종교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문명, 학습지 볼까요? 에게 문명. 기원전 2000년경에 에게 문명이라는 문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게 문명이라는 데는 왜 에게라는 말이 붙었는가? 에게해라는 이 바다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남부 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칸반도라는 그런 지형 사회 시간에 배워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가 현재 지금 있는 발칸반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소아시아, 우리 터키라고 아시죠? 터키. 이 터키가 위치해 있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가 되겠죠. 이 지중해 중에서도 이 에게해라는 이 바다에 크레타섬, 그 다음에 이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도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유럽의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럽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살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유럽에도 여러 이제 인류는 살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살고 있었으나, 뭔가 문자가 기록되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발자취가 시작된 곳은 바로 크레타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이 본토에서 시작되었던 미케네 문명,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지역을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지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CF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시죠.
소식은 나를 목마르게 한다. 몸속으로 보내는 파란 메시지. 내 몸에 흐르는 이온 포카리 스웨트.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게 뭐 음료수 광고가 되겠는데요. 아주 옛날 광고죠. 뭐 이 음료수 광고와 뭐 음료수 회사가 저기 뭐 일본 뭐 개통 무슨 그런 음료수 회사라 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 음료수 잘 안 마셔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대충 이런 파란 지붕의 집들, 그 다음에 막 맑은 하늘, 푸른 바다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등 여러 폴리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자생하게 된 이 지역의 이 문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게 문명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형상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산토리니라는 그런 휴양지에서 촬영한 그런 그 영상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운이 좋으면 네, 연이 닿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이런 에게 문명은요, 이 에게해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지금도 이 보면 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크레타 문명을 한번 볼까요? 크레타 문명. 크레타 문명은 이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크노소스라는 궁전이 있었대요.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전이라 그래도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한 거 생각하시는데 옛날 초기 문명에서 이 정도도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한 정도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화려하고 웅장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흔적만이 남아있는 이 크노소스, 이 크레타 유적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 궁전 내부에는 이렇게 황소를 잡아가지고 위에서 뭐 이렇게 고개도 막 하고 여러가지 무슨 재주를 부리는 그런 벽화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런 벽화를 만든다는 거 상당한 그 재주이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 크레타 문명은요, 크레타 섬에서 발생했고 활발한 교역 활동을 했어요. 이 지중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중해 지도를 보면 섬이 이렇게 나와 있는 섬들 외에, 지도에 보이는 섬 외에 아주 짜잘짜잘하게 섬들이 많았어요. 그런 섬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이 크레타 섬의 크레타 문명은 더욱더 번창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 본토 주민들이 침공을 하게 돼요. 이 크레타 섬이 워낙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레타 섬을 배 타고 쳐들어가서 결국 무너뜨려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레타 문명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 크레타 문명의 여러 가지 유산들은 그리스 본토로 쭉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레타 섬의 크레타 문명에 뒤이어서 발전하게 된 문명이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이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킨 그리스 본토인들은요, 이 본토에도 문명을 하나 꼭 키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 나오는 미케네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보다는 나름대로 좀 스케일이 커요. 궁전도 큼직큼직하고요. 자, 이 미케나 문명은요, 크레타 섬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뭐 이런 책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트로이라는 도시국가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목마를 선물해 주잖아요. 엄청나게 큰 목마를.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특공대들이 숨어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트로이라는 도시국가를 멸망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트로이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렇게 해서 또 미케네 문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죠. 이게 다 금으로 만든 장식들이 되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 금으로 만든 마스크, 뭐 아가멤논 왕이라는 사람의 죽은 얼굴을 본딴 데드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소 머리 장식의 뿔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아주 황금 세공 기술이 발달했었나봐요. 자, 그런데 기원전 1200년경에 철제 무기를 지닌 그런 종족이 등장합니다. 도리아인이라는 종족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결국 이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되었죠. 이 에게 문명은 결국에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모두 다 결국 북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이
문명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게 문명 관련된 영상 한 편 또 보시겠습니다. 오리엔트라는 말은 동방의라는 의미로 빛은 동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서양의 고대 문명은 실제 동방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에게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이후에 지중해 동쪽, 크레타섬, 그리스 본토, 그리고 소아시아 등지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입니다. 에게해 주변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한 문명은 크레타 섬에서 발달된 크레타, 즉 미노아 문명입니다. 크레타 문명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는 미노스 궁전인데요. 점토 서판은 물론 채광과 배수 시설에 800여 개의 방을 가진 이 궁전의 규모와 화려하고 사실적인 내부 벽화 등은 오리엔트 영향을 받은 흔적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게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크레타 섬의 문명이 자연재해로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 본토에서는 미케네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미케네 왕국은 기원전 1400년경 소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트로이를 정복하고 에게의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원전 1200년경 발칸반도를 남하하기 시작했던 그리스인들, 특히 철기를 소유했던 도리아인들에 의해 붕괴되고 말죠. 이렇게 에게 문명과 사회 조직이 소멸되면서 문자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암흑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문명 다 보셨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보셔야 될 게 바로 폴리스의 형성되겠습니다. 이 에게 문명의 자양분을 흡수해서 드디어 그리스 본토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동그라미 1번 폴리스 되겠죠. 폴리스. 그리스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야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동네가 다 좀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절된 동네별로 하나의 조그마한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하나의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을 쌓다 보니까 그 방어 요새 위주로 폴리스라는 그런 집합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규모의 도시국가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의 뭔가 좀 미관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요즘 그리스에서는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다 집을 흰색 벽으로 칠하고 지붕을 다 파란 색깔로 칠하고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다른 색깔로 건물 벽이나 지붕을 칠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벌금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명이 꼽히던 그 폴리스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이렇게 색칠을 했던 건 아니고요. 요즘은 이렇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런 수영장도 있고. 네, 아무튼 수업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뭐 그 당시에 사진을 선생님이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강 왜 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그리스 지역은요 산지가 많아가지고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뭔가 국가가 형성되려면 여러 지역에 있는 부족들 혹은 여러 지역의 집단들을 하나로 국가 권력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너무 산이 많고 동네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폴리스라는 게 생겼다는 거. 자, 우리 폴리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또 중간에 영상 한 편 볼까요? 오늘 영상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봅시다. 도시 국가. 고대 그리스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를 이루는 수많은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있었지요. 이들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비슷한 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으면 큰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위험해질 것 같은데 왜 그리스에서는
큰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여기를 볼까요? 그리스 지역은 원래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습니다. 평야는 국토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죠. 또 태양빛이 너무 강하고 건조한 기후라서 곡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양이나 염소 등을 작은 규모로만 키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식량이 적게 나니까 사람들의 무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교통이 불편하니 다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기회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골짜기가 생활 단위가 되고 그러한 생활 단위가 자연스럽게 도시 국가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형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원래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에 있었던 도리아인의 남아도 도시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원래 있던 도시국가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중부지방과 소아시아로 이주하여 그곳이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주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방어에 유리한 곳을 택하여 성을 쌓고 폴리스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도리아인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폴리스의 전형적인 형태는 성벽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농촌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폴리스는 100여 개나 되었는데 큰 것은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에 이르렀지만 작은 것은 수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완전한 독립국가였지요. 각 폴리스는 중앙의 언덕에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이자 수호신을 모신 아크로폴리스와 언덕 아래의 광장인 아고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중심부로서 신전이나 성벽, 주요 건물이 위치하였지요. 아크로폴리스는 성벽으로 보호되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있는 광장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정치와 군사,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아고라는 시민의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정치나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으며 시장이 들어서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요. 폴리스에 대한 내용 잘 보셨습니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에서 또 보셨다시피 폴리스라는 데가 바로 이 중심부가 되는 광장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신전 그 다음에 광장 아고라랑 이 중심부에 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 뭐 이런 거 위주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중심부인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이 위치해 있었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등등 여러 폴리스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산에다가 열심히다가 그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 중심부에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여기가 바로 광장이 되겠는데요. 이 아고라에서는 그 정치와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극이라든가 그런 공연 등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그 공동의 공간이 되었던 곳이 바로 아고라 되겠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시민들은 직접 나와가지고 아고라 광장에서 이 아고라에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었던 게 바로 이 그리스 시대의 이 폴리스들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구가 어땠기 때문일까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글 나와 있는 거 표 볼까요? 표에 보면은 일단 구성 아크로폴리스라는 중심부, 신전이 위치해 있는 중심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고라 시민들의 공공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스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앞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비슷한 공통의 특징이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기네들만의 사용하는 언어 헬라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네들은 다 헬레니스라고 했어요. 다 자기네들 헬라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때될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건데요. 현대 올림픽의 그런 조상님격이 되는 대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운동 경기이기 이전에 어떤 경기냐? 그 폴리스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사의 기능도 갖췄으니 뭔가 자기네들끼리 단합대회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단합대회 다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합대회 그러면 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 먼 나라도 아니죠. 먼 우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뭐 나름대로 이 폴리스에서는 그런 단합대회와 같은 방식의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다는 거. 선생님 지금 배가 불러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소화시키느라고 머릿속에 있어야 될 혈액이 다 위장으로 갔나 봐요.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밥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올림피아 제전에서의 달리기 장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방패랑 뭐 무슨 횃불 같은 걸 들고 달리네요. 뭐 횃불로 계주를 했나요? 이어달리기?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림피아 제전이 일어났었다고 하는군요. 공통어를 사용하고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였다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치 빼놓을 수가 없겠죠. 도덕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테네 민주정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정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개의 표를 받은, 여러 표를 받은 사람이 추방당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뭐 등등등 그리스의 민주정치들. 그 다음에 또 투표권을 다 주긴 다 주는데 누구는 안 줬습니까? 이 절반이나 되는 여자들한테는 투표권을 안 줬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뭐 노예들에게 안 주고, 시민들, 성인 시민 남자들한테만 투표권을 줬던 게 이 그리스 세계의 투표잖아요. 민주정치잖아요. 아테네 민주정치. 상당히 결함 있는 민주정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대의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실천에 옮겼었던 집단이 있었다는 건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아테네 민주정치를 보겠습니다. 그 1번 타자가 바로 누구냐? 솔론 되겠습니다. 솔론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솔론은요, 기록에 의하면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이 솔론은 아테네의 정치를 이끌면서 몇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한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게 바로 솔론 되겠습니다. 그 당시 뭐 아테네 뭐 그 귀족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평민들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적겠죠. 나름대로 한계는 있었지만 의의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 그 솔론 뒤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인데요. 사람의 이제 석상이 되겠는데요. 흉상이라고 하죠. 흉상. 가슴께까지 나오는 동상, 석상. 이 사람은요, 정치 참여 자격에서 재산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솔론 때는요, 재산의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등한 정치 참여를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집권할 때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재산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테네 시민이다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페리클레스 써보세요. 페리클레스. 자,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요, 추첨을 통한 관리 선발 제도를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상당히 좀 특권 신분이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나름 수당이 또 없다 보니까 그냥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먹고 살 거리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추첨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함으로써 기회에 공정함을 더했다라고 평가받는 정책을 누가 실시했다? 페리클레스가 실시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를 거치면서 물론 중간에 여러 명이 있긴 있었지만 하여간 굵직굵직한 이 세 사람을 거쳐가면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 사람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에서 시작된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크게 발달하게 된 때는 기원전 5세기경이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실시한 도편 추방제는 참조의 출현을 방지하고 500인의 평의회를 구성하면서 평민들의 참정권을 확대시켰고, 더불어 이후 BC 492에서 448년까지 지속된 페르시아 전쟁을 막아내면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군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달 배경은 아테네 시민 한 사람당 가지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노동은 노예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정치, 학문, 체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꽃은 민회였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전성기였던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배심원과 평민 500인 위원회, 기타 공직자들에게 공무 수행에 대한 수당제까지 도입되어 아테네 시민의 지위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보상이 큰 것이었으며, 민회의 권한 강화는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세기 후반 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 외국인, 그리고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국제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고 전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 상호간에 있어서의 일상생활도 그러하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도편 추방제, 여러분들 써보시면 되겠어요.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는 어떤 제도냐면요, 오른쪽에 말, 생각, 키우기 3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가 도편 추방제가 되겠죠. 이러한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 아테네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막 써요.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나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꺼내가지고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갖다 10년간 강제로 아테네에서 쫓아내는 법이 도편 추방제였어요. 한마디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연에 쫓아낸다는 점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지키는 데는 좋은 기능을 했겠지만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아테네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편 추방제는 상당히 음과 양이 있는, 그 음과 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그늘과 이제 밝은 곳이 있었던 뭔가 양날의 칼이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도편 추방제에 관련된 영상도 또 선생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기로 할게요.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고요. 여성과 외국인은 제외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불평등하다 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야 뭐 요즘도 뭐 국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주니까 뭐 그런 이해를 하겠으나, 여성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투표권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수가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발언 차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간접 민주정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바일 환경이죠. 인터넷이나 그런 모바일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이 욕먹는 게 두려워서 댓글창을 닫아놓긴 했지만, 그런대로 여러분들과 일방향이 됐건 아니면 뭐 쌍방향이 됐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강의 듣다가 궁금하고 답답하면 선생님한테 뭐 연락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모든 수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현대에서도 옛날에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국민신문고라든가 뭐 청와대 뭐 무슨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환경이 없었던 시절에 직접 민주정치의 하나의 표시가 되었던 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였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도편 추방제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민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테네의 성인 남자들은 아고라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오늘 민회를 소집한 이유는 독재자 추방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잠정권의 자격이 없는 여자나 노예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어. 이 영광스러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자네 예상은 어떤가? 누가 뽑힐 것 같은가? 예끼 사람, 비밀일세. 이번에 추방되면 10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테니 누군가 참 안 되었군. 시민회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한 독재를 누가 꿈이라도 꾸겠는가? 시민회야말로 우리 아테네를 지키는 힘이지. 자, 투표하세. 무기명으로 실시된 도편 추방법에 의해 독재자를 선별하였습니다. 투표는 작은 도자기 조각에 추방할 독재자의 이름을 써넣는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개표 결과 득표수가 6,000명 이상인 독재자는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폴리스의 규모가 작았으며 많은 노예들이 생산활동을 대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체제로서 근대 민주주의 성립의 첫발이었습니다. 자,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도편 추방제 혹은 도편 추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다 알아보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여러분들 스파르타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 스파르타 학원 생각나십니까? 혹은 스파르타를 다룬 300이란 영화 생각나십니까? 아마 10여 년 전에 옛날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19금 영화다 보니까요.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하여간 10여 년 전에 스파르타라는 이 스파르타를 다룬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반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무튼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 이 폴리스는요, 아테네와는 또 좀 약간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 시민들의 숫자 많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노예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이 나라의 웬만한 일들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평소에 막 다스리고 통제하려면, 그러니까 즉 반란을 억제를 하려면 이 소수의 시민들이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군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참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하게 시행되었다 그래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가했던 게 바로 스파르타의 교육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웃기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죠. 닭다리 들고 막, 스파르타. 미안합니다. 재미없었으면. 도리아족이라는 그런 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건국을 했고, 소수 시민들이 수많은 토착민들을 통치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을 해야만 했죠. 강력한 군사동 통치를 실시했고요. 민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는 그런 일종의 소수 귀족들이라고, 귀족들이라는 시민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국왕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민주정치와 유사하지만 약간 권위적인 그런 절충 형태의 정치 형태였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파르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테네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이 스파르타의 교육이 얼마나 아동학대에 가까웠는지 여러분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는 게 진짜 많죠? 봅시다. When the boy was born, like all Spartans, he was inspected. If he'd been small or puny, or sickly or misshapen, he would have been discarded. From the time he could stand, he was baptized in the fire of combat.
taught never to retreat, never to surrender, taught that death on the battlefield in service to Sparta was the greatest glory he could achieve in his life. At age 7, as is customary in Sparta, the boy was taken from his mother and plunged into a world of violence. Manufactured by 300 years of Spartan warrior society to create the finest soldiers the world has ever known. The Yogi, as it's called, forces the boy to fight, starves them, forces them to steal, and if necessary, to kill. By rod and lash, the boy was punished, taught to show no pain, no mercy, constantly tested, tossed into the wild, left to pit his wits and will against nature's fury. It was his initiation, his time in the wild, for he would return to his people a Spartan, or not at all. Begins to circle the boy. Claws of black steel, fur as dark night, eyes glowing red, jewels from the pit of hell itself. The giant wolf, sniffing, savoring the scent of the meal to come. It's not fear that grips him, only a heightened sense of things. The cold air in his lungs. Wind-swept pines moving against the coming night. His hands are steady. His form perfect. 네, 잘 보셨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선생님도 오금이 저리네요. 자, 이렇게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애가 건강하면은 살려주고 안 건강하면은 집어던져서 죽이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집에서 아버지가 막 때리고 칼 갖다가 막 싸움하는 거 가르쳐주고, 아니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뭔가 공부하는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책 읽는 거 같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사람 때리고 그냥 죽이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방패나 두드리면서 무슨 국거리 장난을 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성질나지 않습니까? 난 보는 순간 내내 어이가 없던데. 아무리 이거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감정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당시 이 스파르타라는 이 폴리스를 둘러싼 주변 세계가 엄혹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아테네는 뭔데? 그럼 그렇게 안 한 다른 폴리스들은 뭔데? 참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막 또 어린애들을 갖다가 강제로 가둬놓고 그냥 서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걸 갖다가 거의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국정 과제와 체계로 삼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기숙 입시 학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 스파르타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힘들게 뭔가 훈련을 한다 그러면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스파르타식 훈련하면 막 때리고 죽이고 인권을 막 유린하나? 아무튼 이 스파르타식이라는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점점 나이가 먹고 애들 귀여운 그냥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봐도 그냥 아우 잔인해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너무 깊숙이 공감이 돼갖고 보면서 아우 저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저때 저기 스파르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하고, 아우 얼마나 정말 집 생각나고, 얼마나 그냥 엄마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행복한 집을 막 갈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쟁터에서 내몰아서 그냥 사지에서 쌈박질이나 훈련시키니까 사람들이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서가 아주 안정돼가지고 온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문화와 무슨 예술과 무슨 감성과 무슨 인류애나 무슨 공동체의 뭐 사랑 뭐 이런 걸 어디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다 때려 죽이는 것밖에 안 가르치는 스파르타. 참 웃기는 놈이네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스파르타의 후손이라고. 넘어갈게요. 괜히 흥분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봤는데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기억나십니까? 다리우스 1세.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크세르크세스. 기억나시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여러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폴리스들이 있었어요. 그 폴리스들이 이 지역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폴리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폴리스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폴리스들의 본산인 이 그리스 지역을 이 페르시아가 영토 확장 및 이 그리스 세계 정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에 폴리스를 세우는 것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쳐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대군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등의 폴리스들을 쳐들어가게 됐어요. 그리스 세계에 이제 그리스 세계로 공격을 하러 이제 쳐들어가게 된 거죠. 페르시아는 처음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하나의 제국이고 거대한 하나의 국가였었고 집합지였고, 동원할 수 있는 문자나 병력들은 거의 뭐 이 그리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배에 갑절에 달할 정도였었거든요. 몇 갑절에. 반면에 이 그리스 세계에 있는 여러 폴리스들, 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등등등등, 얘네들은 다 하나의 나라도 아니었고 다 분리되어 있는 폴리스들이었으며, 얘네들이 전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병력 숫자도 안 되고 물자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다 라고 누가 봐도 뭐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은요, 합심해서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고,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대군들을 전쟁 끝에 물리치게 되니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의 끝이었었죠. 이 페르시아 전쟁의 마지막을 알린 게 바로 마라톤 전투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또 영상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어떻게 선생님 설명이 조금이고 영상이 이만큼이네요. 봅시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그리스 원정군이 낙소스, 델로스 섬 등을 정복한 후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하여 아티카의 북동 해안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 상륙하였습니다. 우리 용맹스런 페르시아 용사들이여, 이제는 아테네를 향해 진군하는 일만 남았다. 페르시아 녀석, 거의 도간에 든 쥐신생.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자들은 장기전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다. 일단 대치하라. 네. 아테네 녀석들이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고, 오래가면 우리가 불리해. 안 되겠다. 승선해서 아테네로 직접 간다. 하지만 그 계획은
아테네군의 반격으로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군이 마라톤 광야 전투에서 대승한 것을 아테네에 알리려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뛰어가고 있는 페이디피데스. 지금 얼만큼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저기 아테네가 보인다. 우리 그리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40여 킬로미터를 뛰어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숨을 거둔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가 생겼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게 된 게 바로 이 그리스 연합군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싸운 건 아니고 여러 폴리스들이 합심해서 싸웠는데, 이 폴리스들 중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게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몰아낸 공로로 이 두 폴리스가 그리스 세계에 이제 맹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 세계에 뭔가 패권을 잡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뒤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서로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두 나라가 결국 싸우게 돼요. 두 폴리스가.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초반에는 아테네가 좀 유리했거든요. 그러다가 스파르타가 결국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 네, 종이운전에서 조금만 이따 볼게요. 네, 잘 보셨습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물러가고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폴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공로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 그리스 세계 폴리스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선두주자가 결국 둘이 싸우게 돼요. 두 폴리스가 싸우게 된 전쟁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건 어느 쪽이었냐면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 자, 동그라미 4번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써봅시다.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거대한적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로 쳐들어왔는데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여러 짜잘짜잘한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를 몰아냈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장섰던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 빈칸에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스파르타가 이기긴 이겼는데 아테네가 그렇다고 멸망한 건 아니었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갖다가 굴복은 시켰는데 너무 전쟁에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아테네가 됐건 스파르타가 됐건 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기원전 4세기에 북쪽에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내려와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페르시아 몰아내고 싸우느라고 힘 빼다가 결국에 남이 나라한테 집어먹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 여러분들 올림포스 가디언이라는 만화 혹시 보셨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없었던 만화예요. 사실 선생님 대학교 때 나왔었던 만화였는데요. 이거를 뭐 옛날 그 보이 그룹, 보이 밴드라고 하기도 그 G.O.D라고 참 옛날에 JYP가 키웠었던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거 주제곡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 물론 요즘도 어디 서점 가면은 만화로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올림포스 가디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우스라는 주 신을 중심으로 모해신 해가지고 전쟁의 신
무슨 뭐 음악의 신, 술의 신 등등 여러 신들이 마치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막 생활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스 신화로 엮은 게 바로 그리스 신화, 뭐 소설책이 되겠죠.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자, 이렇게 12명의 신을 인간처럼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는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면모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이라 그러면 전지전능하면서 동시에 인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굉장히 너그럽고 자애롭고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신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마치 사람처럼 질투하고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싸우고 막 누구를 괴롭히고 아주 되게 웃겨요. 사람보다 더 찌질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인데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 문화에 관련된 영상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봅시다. 서양 문물의 원료라 하는 그리스 문화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중시하는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바탕으로 철학, 역사, 과학은 물론 종교, 예술, 문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시작은 소아시아 탈레스의 데모크리토스로부터 시작됐고, 이후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본토에서는 인간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민주정치가 발달한 아테네에서는 토론과 대화의 필요 과정에서 말하는 방법,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도덕과 법의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와 철학자의 통치를 주장했던 철인 정치가 플라톤, 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면서 철학의 깊이는 더해갔습니다. 암흑 시대를 작게나마 다시 밝혀주었던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그리스의 신과 영웅들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9편에 걸쳐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술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등을 비롯한 12신은 그리스인들의 다신 사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테네의 황금기였던 페리클레스 시대에 완성된 대리석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과 많은 신상의 조각들은 그리스의 건축술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자, 그리스의 신전이 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되겠죠. 아주 정말 유명한 신전이 되겠는데요. 고도공사를 하려고 항상 공사 중이래요. 워낙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뭐 하나하나 손봐야 될 부분이 많겠죠. 웅장합니다. 이 기둥의 위에 지붕을 얹어놓은 형태로서 상당히 기둥이 이 웅장함을, 감정을 전해주게 되죠. 원반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체의 비율이라든가 던지는 이런 자세,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석상이 예술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테나 여신상 등등 여기에서 이 그리스 세계의 문화의 균형미를 느낄 수가 있죠. 철학 볼까요? 철학.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또 누굽니까?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의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도덕 시간에도 항상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 철학이 발달했어요. 인간과 사회로 관심이 확대되었고, 기타 역사에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라는 책을 썼고요. 문학에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선서에서 나오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때 의학의 선구자였었죠. 여러분들이 타임머신만 있으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강제로 감금해버리고 싶은 사람, 뭐 죽이기까지 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도 이때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하십니까? 저 새끼가 그 새끼였어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보시면 되겠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 직전까지 알아봤는데요. 요 아테네 학자들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영상 또 한편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엔 영상을 아낌없이 방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인 아테네 학당으로 고대 그리스 이후 54명의 학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중앙에 있는 2명이 그림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인데요. 책을 끼고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중시하면서 이데아 사상을 주장하고 철인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중시하였죠. 그리고 서양 철학의 가장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그는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테네 학당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 에피쿠로스, 자라투스트라, 프톨레마이오스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을 가져온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이후 위대한 철학자들로부터 서양 철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알렉산드로스 써봅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게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옛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 관련돼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관련돼서 공부할 때 나왔었던 사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탐구할 시간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 단원에서는요. 알렉산드로스 이후의 성립과 발전.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대왕은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왕자였겠죠.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4세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남쪽으로 남하에서 그리스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 일대에 있었던 유명한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그 외의 여러 폴리스들을 다 차례로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리스 세계를 통일해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치 않았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동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서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바로 페르시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2세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윗대 왕들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쳐들어온 이 겁없는 알렉산드로스를 우습게 보고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결국 이수스 전투였었어요.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패배하면서 결국 페르시아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져 내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 원래 있었던 이 지역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세계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까지 완전히 자기의 영토로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넓은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훌륭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대를 통치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헬레니즘 문화라는 아주 거대한 문화를 이식을 하게 돼요. 도서관도 짓고 학자들을 우대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이 서양 문명의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페르시아 정복 이후에 동방 원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인도 북부까지 쳐들어가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알렉산드로스 대왕,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좀 더 그 정책이 의의를 가지는 것은요,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그냥 정복민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그리스인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화하고 동방의 군주제, 이 군주정을 적용을 하죠. 페르시아처럼 강력한 그런 황제가 지배하는 리더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기의 새로운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페르시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인들을 관리로 대거 등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페르시아의 공주와 혼인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인 병사들과 페르시아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게끔 장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민족적인 융합까지 달성해 보겠다 하여 이 동서 융합 정책을 실시하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북인도 지역을 공격하던 중에 결국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뭐 열병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혹은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병이 나고 죽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젊은 나이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리더십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말 확실한 후계자가 없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 장군들에 의해 가지고 왕조가 나뉘게 돼요. 이집트의 토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이 이란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 그 다음에 저기 뭐 안티고노스 왕조, 그런 식으로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정복지가 나뉘게 되면서 그의 제국도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열된 제국들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차례로 멸망을. 참고로 정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여러 업적을 남기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뭐 위대한 그런 왕이었는가는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만화라든가 약간 픽션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라든가 학습지에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사람의 뭐 정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나 악한 사람이었나 같이 판단을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역사적 사고력에서 비판력이 되겠죠. 역사적 비판력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자, 헬레니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헬레니즘 문화라는 그런 책의 표지가 되겠는데요.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안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어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알렉산더죠. 뭐 정말 영어 발음을 하면 알렉산더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렀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우리나라 외래어 발음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최대한 그 나라의 언어에 맞춰갖고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리스 세계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의 표기대로 그 나라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헬레니즘 문화에 관련된 여러 연구 서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혼합된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문화의 결합과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의 결합 그리고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시민주의, 우리가 요즘 세계시민 교육이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이 세계인이 하나의 그런 지구촌에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누구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덕목이나 그 시민의식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세계시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폴리스라는 좁은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욱더 넓은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체성을 하나의 정체성을 좀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갇혀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아주 작은 의미의 정체성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다. 세계 시민주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전공이 아니라서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 철학도 납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파였습니다. 스스로의 극기와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아파와 같은 여러 철학의 갈래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 자연과학에서는 그리스의 자연과학 기술의 자연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죠. 수학, 천문학, 그 다음에 의학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르키메데스라든가 유클리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피타고라스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 또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수학자 유클리드 이런 사람이 이때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은 이제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이 라오콘 분상과 같은 그런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딱 차례차례로 각 잡고 서 있거나 아니면 딱 한정된 동작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막 되게 꼬고 막 그냥 막 꽈배기 같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의 돌로 깎아 만든 조각품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살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예술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화는 여기저기 영향을 줘가지고 로마나 유럽 등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으며 인도 북부에도 전파되어 무슨 문화가 되었다, 무슨 미술이 되었다, 간다라 미술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다라 미술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나오니까 반갑죠? 그래요. 이 역사는, 특히 세계의 역사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간다라 미술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건너오잖아요. 불교 미술의 일파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성립과 발전 되겠는데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몸도 좀 푸시고 손목도 좀 돌리고 팔도 좀 돌리고요.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한 5분, 10분 정도 휴식할까요? 그러면 휴식하는 동안에 또 좀 뭐 신나는 영상 한 편 보시고 이따가 만나도록 합시다. If you do not do what you are told to do, when you're told to do it, you will be punished. Do you understand? Aye, sir! If you leave my base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I will hunt you down and throw your ass in jail. Do you understand? Aye, sir! I can't hear you! Aye, sir! Breathe it!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자, 이 조각품은 어떤 조각품이냐? 커다란 늑대가 있는데 깐난 애기들이 늑대 젖을 먹고 있는 그림이래, 조각이 되는데요. 이 깐난 애기들은요, 각각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들이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는요, 어렸을 때 늑대 젖을 먹고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이가 커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둘이 이제 뭔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뭐 따로따로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둘이 싸움박질을 해가지고요. 결국 동생인 레무스가 죽고 형인 로물루스가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로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사이좋게 각자 지어준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비류와 원조처럼 나라를 갖다가 각자 지역에서 세워놓고 뭐 잘 되는 쪽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둘이 싸워가지고 꼭 쌍둥이 형제가 하나 죽고 하나 살아야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지 뭐 전설 속의 얘기니까요. 사실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간에 로물루스가 로마라는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처음에 로마는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탈리아 반도의 전체적인 나라는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로마는 로마시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된 하나의 폴리스였습니다. 하나의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 커져요. 기원전 8세기경 테베르강, 우리가 티베르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티베르강 하류의 도시 로마에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처음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었대요. 에트루리아라는 그런 종족이 이 로마를 식민지배 비슷하게 하면서 왕이 존재하면서 왕이 지배를 했는데 이 에트루리아인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 귀족들이 정치를 이제 좌우하는 그런 공화정이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지배하는 황제정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옛적에는요, 왕을 쫓아내고,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원로원이라는 그런 회의를 만들고요. 그리고 집정관이라는 직책을 독점하면서 귀족들이 다 해먹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귀족들이 원로원과 이제 집정관을 독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동안에 로마는 외부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는데 귀족들만 나와서 싸울까요? 아니죠. 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평민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평민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제 싸우다가 죽거나 승리하는 건 평민들이 이제 겪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평민들이 공을 세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수의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평민들은요. 그 인근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가 성산이라는 산이었대요. 우리 옆에 효성산 있는 것 마냥, 저쪽에 계양산 있는 것 마냥 성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멈춰버렸다는 거죠. 즉, 파업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빵 만드는 사람, 대장간에서 쇠 만드는 사람, 뭐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는 사람, 온갖 뭐 가게 경영하는 사람들마다 평민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멈춰버리고 파업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더군다나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평민들이 우리도 정치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결국 귀족들은요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하여 많은 법이 바뀌게 됩니다. 대외전쟁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평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요. 결국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평민회라는 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어요. 평민들만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법으로 관철시키는 평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회 같은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호민관을 선출합니다. 호민관이 뭐냐?
귀족들만이 옛날에는 집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집정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같은 고위관직입니다. 이 집정관이라는 직책을 귀족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 집정관이 명령을 내리면 결국 원로원이든 뭐든 다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민회에서는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도 만들고 그리고 집정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선출된 평민들이 이 호민관을 맡게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호민관. 그리고 12표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평민들의 권리가 더욱더 신장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중에 로마는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라는 하나의 영토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는 점점 더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지중해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이 북아프리카 인근에 있는 이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데가 카르타고의 영토였거든요. 이 카르타고는 해상국가로서 이 해상으로 뻗어나가려는 이 육군력이 강했던 이 이 로마, 이 신흥 강국 로마의 강력한 라이벌로서 로마를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 지중해 일대를 통일하려면 카르타고를 꺾어야만 하고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 지중해 일대를 섞어나려면 로마를 꺾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냐?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8번에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길어요. 1차에서 막 7차, 8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긴 역사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대충 핵심만 짚어드린다면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이 로마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처음에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카르타고가 많은 배상금을 로마에 물어주고 세력이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수하려고 나중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로마를 공격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로마의 해군이 세니까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니발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을 지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로마의 뒤통수를 빡 때려요. 피레네와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타고 넘어가서 로마의 수도 로마를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렇게 대호를 공격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위기를 로마는 잘 극복을 하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이제 물러나게 하는데요. 어떻게 물러나게 되느냐? 한니발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로마의 북쪽을 공격하고 있을 때 로마는 그러면 본진을 치면 되지 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카르타고 본진을 공격해요. 그러면은 한니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걸 방어하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그런 복귀와 다시 돌아와서 또 로마군과 싸울 전략을 짜야만 했죠. 복귀를 해야만 했고요. 결국 그 결과 카르타고는요 패배하게 되고 한니발은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자살로서 생을 마치게 되죠.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 로마와 카르타고는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결국에 카르타고가 멸망하고 결국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이 지중해 일대와 옛날의 카르타고의 영토는 그리고 카르타고의 식민지는 전부 다 로마의 것이 되죠. 자, 포에니 전쟁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기원전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해상강국 카르타고였습니다.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 패권을 놓고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는 해전에 약했지만 해군과 함대를 육성하여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복수에 나섭니다. 한니발은 백기를 통하지 않고 육로로 로마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4만의 대군과 수십 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들어선 한니발은 탁월한 전술로 이후 16년 동안 로마를 위협합니다. 위기에 처한 로마에 한니발을 꺾을 젊은 명장 스키피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여 한니발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두 영웅은 카르타고 부근 자마 평원에서 숙명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한니발 군대는 스키피오의 로마군에게 패하게 되고 한니발은 결국 자결합니다. 이후 로마는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이로써 100여 년에 걸친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포에니 전쟁에 관련된 영상 잘 보셨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승리했었다고 한다면 로마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겠죠. 아마 카르타고가 이 로마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그럼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자, 아무튼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로마는요,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로마의 영토만큼이나 더 많은 몇 배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식민지가 생기고 그 식민지에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니까 로마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부자가 됐을 때 그 많은 부와 재산을 가져간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귀족들이었죠. 이 특권층들, 부유층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들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한몫 단단히 챙긴 이 특권층들은요,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평민들은 어떻게 됐느냐? 평민들은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자기 고향에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런 농지가 다 황폐화되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가족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더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어디 팔다리라도 어디 다쳐갖고 고향에 돌아오면 노동력을 상실했으니까 어떻게 노동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어디 일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는 군대에 갔다 온, 전쟁터에 갔다 온 그런 용사들을 잘 대접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포에니 전쟁에서 소모만 당했을 뿐 얻어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로마라는 나라가 커졌고, 그 다음에 로마의 특권층들이, 귀족들이 다 해먹은 것 뿐이죠. 대토지를 그 사이에 야금야금 늘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대토지를 늘려서 거기에 뭐 자기의 노예들을 대상으로 뭐 경작을 시켰던 게 바로 뭐냐? 라티툰디움이라는 대농장이었어요. 라티툰디움. 그러니까 대농장에서 자기가 고용했거나 자기한테 몸을 의탁한 노예들을 통해서 농사를 싼 값에 짓게 하고, 거기서 대량으로 나오는 농작물을 시장에 싼 값에 판매하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반면에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일반 평민들은요, 혼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나오는 양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나오는 양 얼마 안 되는 거를 농산물 시장에다가 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인데요. 제값을 받으려고 내놓으면 이 대농장에서 나온 아주 대량으로 생산된 헐값의 농작물들에 밀려가지고 제값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차라리 농사 포기하고 어디 귀족집에다가 땅 줘버리고 내가 그 집 노예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말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기 막 어디야? 삼국시대 막판에 그냥 뭐 신라 말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말이나 비슷하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농장이 발달하면서 자영농, 자기 농지를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이 몰락하게 돼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땀 흘려가며 뼈 빠지게 싸우다가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더니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될 농토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시장에 내놔도 내가 만든 농산물은 값어치를 쳐주지도 않고, 귀족들이 그냥 대량 생산한 농작물만 잘 팔리는,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귀족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토지를 늘려가는 이 상황에서 평민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평민들의 대변인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이 그라쿠스 형제는요, 개혁 법안을 내는데 유력자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이제 내세웁니다. 이 그라쿠스 형제는 상당한 개혁가였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포에니 전쟁 이후에 평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귀족들이 토지를 더욱더 늘리는 걸 제한하고 농민들에게도 토지를 다시 분배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자. 분배의 역점을 두자라는 아주 놀라울 만한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로마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공기와 햇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동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더 늘릴 수 없게끔 하자라고 했더니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귀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당연히 그 인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시킨 자객들에 대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차례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이 개혁은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정신을 드리면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잘 보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렇게 그라쿠스 형제, 아이고, 밑에 내놨네요. 미안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는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정치꾼들이 나타나게 돼요. 권력만 잡으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권력에 한 발 더 다가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그라쿠스의 형제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오기 사이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도 있었고, 술라의 개혁 등등 여러 그런 군인 정치가들의 활약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니 건너뛰고, 그래서 그 결과 카이사르라는 사람과 크라수스라는 사람,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셋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귀족들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세 사람이 뭔가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정치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삼두 정치다. 삼두 정치, 머리가 3개 달린 정치다 해서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탈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라수스였습니다.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을 갔다가 죽고 난 이후에, 전사한 이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 폼페이우스가 죽고 카이사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혹시 시저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시저. 네, 우리가 영어식으로 이 카이사르를 읽으면 시저라고 그래요. 시저. 근데 시저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카이사르라고 읽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카이사르. 케사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간 원어에 가깝게끔 발음을 한다면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나중에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 카이사르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유명한 정책은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한 군인 정치가로서, 이 사람이 원래 군사 지휘관 출신이었어요. 군인 정치가로서 이 로마의 권력을 쥐고 아주 로마를 좌우로 막 흔들어댑니다. 이 카이사르에 관련된 이야기 좀 궁금하십니까? 카이사르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공화정 시대. 건축 초기에 로마를 다스린 건 왕이었어.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여! 회의를 열어 새 왕을 뽑았지.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들이었던 셈이야. 이런 귀족들은 파트리키라고 불렸어. 파트리키는 로마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가 사람들이었지. 파트리키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었고 왕의 권력을 견제했어. 이 모임의 이름이 바로 원로원이야. 기원전 510년까지 원로원과 왕은 이런 관계였지. 하지만 나쁜 왕이 백성을 괴롭히자 백성들은 왕을 쫓아냈고 다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로마는 국민이 다스린다. 로마의 공화정은 이렇게 탄생했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태어난 거야. 물론 가끔 문제도 생겼지만 공화정은 잘 굴러갔어. 돈과 권력을 가진 파트리키는 고대 로마의 평민인 플레부스와 종종 갈등을 빚었어. 플레부스 대다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많았지. 플레부스는 더 많은 식량과 더 좋은 생활환경, 땅을 요구했어. 원로원은 로마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 더 넓은 땅을 정복하려면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했어. 영토가 커지고 재산은 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는 힘들어졌어. 마마미야.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장군이 한 명 있었지. 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통치하겠어. 내게 맡기시오.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를 거뒀던 카이사르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고 로마의 정치 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 덕분에 로마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카이사르의 권력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짧게 끝난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 카이사르는요, 결국 암살당해요.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블루투스가 아니고 브루투스에 가지고 암살당하죠.
여러 그 귀족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결국 암살당하게 되고, 이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정치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더욱 심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던 끝에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 카이사르의 또 다른 양아들 출신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 때부터 황제의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아우구스투스 본인은 본인이 황제라고 칭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은 로마의 제1번 시민이다, 프린캡스다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그가 황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다 사람들은 황제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한 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고 등극을 하게 되면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로마의 영토는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돼요. 로마의 영토 보십시다. 지금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인근, 영국, 남북, 중국까지 다 로마 땅이었어요. 북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동유럽, 심지어는 지금 터키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까지 다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으로 로마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탈리아 반도 중앙 지역에 있었던 로마라는 조그만 폴리스가 카르타고와의 싸움을 겪으면서 지중해를 제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의 대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 뒤로 황제들이 이어지면서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쿠데타로 자꾸 황제도 바뀌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중간에 네로 황제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왕도 등장하게 돼요. 네로 황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검투사들끼리 싸움 붙인 다음에 기분 좋으면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 얘기도 우리가 알려진 것과는 또 약간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한 이야기 좀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희미한 황제들을 거쳐가면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졌어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생겼던 이 빈부격차가 점점 황제의 정이 계속되어 가면서 해결을 못하고 점점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2세기 말부터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질 않나, 잦은 황제가 불체가 일어나질 않나, 심지어는 이민족들, 북방에서 게르만족 같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공업이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농민 생활이 악화되면서 사회가 약해지고 국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중산층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중산층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부유층들, 특권층들이 모든 이 나라의 부를 거머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병이 들고 망조가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든지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래를 만드는 공동체 중에서 중산층이 잘 되지 못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황제가 등장하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안 되겠다, 결심을 내리고 개혁을 하기로 해요. 이 로마는 너무 낡고 병들어서 로마의 수도로 옮기겠어. 수도로 옮겨서 새로운 곳을 수도로 삼아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수도 로마를 버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들었다 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로 수도로 옮긴 로마 제국은요, 새롭게 재편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 거대한 로마를 동시에 자기가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황제 제도를 둬요. 자기 말고 또 다른 황제를 놓고, 또 나중에는 황제가 또 2명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1황제, 2황제 밑에 또 부황제가 있으니까 황제가 총 몇 명이에요? 4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제도로 나중에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로마가 둘로 잘라지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잘라진 게 아니라 행정구역 통치 관할을 나누기 위해서 잘라진 거니까 아주 비극적인 분열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지역을 동서로 나눠서 동쪽은 동로마 제국, 서쪽은 서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이 서로마 제국은 계속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비잔티움이었으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른 이름 비잔티움이었으니까. 하여간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 자, 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면서 하나의 로마의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통일된 종교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 크리스트교는요, 끊임없이 로마인들에 의해 갖고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지배층들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대승적으로 이 크리스트교를 이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놀랄만한 변화였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크리스트교 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후에 북쪽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 이민족이 바로 누구냐? 게르만족이었습니다. 원래 게르만족들은요, 지금의 독일이나 북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훈족이라는 무시무시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훈족이라는 유목민족들에게 밀려서, 훈족에게 밀려서 게르만족들이 원래 살던 곳을 버리고 막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왔거든요. 게르만족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뜬금없죠? 이 브록 레스너라고 지금 은퇴한 WWE 레슬러인데요. 덩치가 엄청 좋죠. 바바리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바리안. 이런 애들이 게르만족들인데요. 되게 키 크고 덩치 좋고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이런 종족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오면서 로마가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이들을 그 국경을 지키는 용병으로 고용을 하기도 해요, 로마가. 하지만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로마가 망해가고 있었다는 거. 결국 4세기 말 동서로 분열된 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제국이 나중에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나고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쭉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뒷장 넘어갑시다. 뒷장. 이제 다 끝났어요. 로마의 문화 봅시다. 로마의 문화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그리스 시기에 그리스의 문화적인 건축 물건은 약간 다르게 웅장하긴 합니다만 너무 거대하진 않죠. 그렇죠. 이 웅장함은 갖추고 품위는 갖추고 있으나 너무 거대하진 않은 실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의 문화이자 로마의 예술이었습니다. 로마에 보면은 여러 그 옛날에 로마 영토였었던 지역을 보면 다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일어나고 거투사들의 목숨을 건 경기도 일어나곤 했는데 이러한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로마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럽 각지에도 로마 시대에 세워진 콜로세움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나 다리, 그리고 수도시설, 정비, 그리고 거대 건축물 등을 건설하는 건축적 역량이 있었던 게 바로 로마의 건축 역량이었다.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률 대단했죠. 12표법. 공화정 초기에는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12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그랬던 게 좀 더 확장이 되면서 만민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영토에 살고는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의 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로마의 영토가 더욱더 넓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영토에 살고만 있으면 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법이 바로 만민법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동로마 제국 시대에 가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 때 이제 법전이 제대로 편찬되면서 로마의 법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0번의 크리스트교의 발전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의 발전. 옛날 한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 왕국이었죠. 유대인 왕국, 히브리 왕국. 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종교가 있었어요. 오래전서부터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뭐냐?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나머지 민족들은 다 꽝이다 이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런 얘기를 다른 민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니네만 잘났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대척을 당하고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신앙은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누가 등장하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유대교는 유대교만으로 끝날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세계 종교로서 이 크리스트교를 창안하게 되는데, 특히 로마의 여성과 하층민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크리스트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참된 다른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던 여성들이나 그리고 다른 하층민들 중심으로 이 종교가 빠르게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뭐 동학이나 그런 천주교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것도, 조선 후기에 도래하게 된 것도 신분제 질서 하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러 하층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차별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평등하게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해주고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줬던 이 크리스트교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철학과 이 종교는요,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크리스트교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평등하지가 않은데 왜 자꾸 사람들 간의 평등을 강조하느냐? 왜 사람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왜 황제인 나는 신인데 왜 나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숭배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가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크리스트교인들은요, 정말 침묵과 정말 이 희생으로서 맞서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황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많은 크리스트교의 발전이 있었고, 결국 그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언제였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공인으로 인하여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덕분에 공인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4세기 말에 국교화됐고 나중에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불교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이슬람교와 불교와 크리스트교, 뭘 앞세워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종교는요, 이 세계의 3대 종교로서 굉장히 아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힌두교도 많이 믿으니까 빼놓을 수 없겠군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날이 없었어요. 자,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문제와 심화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 카메라, 풀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화 문제 1번.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기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합니까? 헬레니즘 문화다. 써보세요. 자, 2번. 포에니 전쟁. 어느 나라랑 싸운 겁니까? 로마랑 카르타고랑 싸운 거죠? 이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대농장이 뭘 만들었습니까? 라티푼디움을 만들었다. 라티푼디움을 만들었다. 3번. 로마의 법률은 시민법인 무슨 법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12표법에서 시작됐다는 거. 봅시다. 이제 실전 문제 1번. 아테네 민정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기억 맞아요? 맞아요. 니은 맞아요? 페리클레스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인가? 자, 디귿 리은 봅시다. 디귿 맞아요? 아니에요. 리은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기억이요. 실전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로마 문화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콜로세움, 개선문 등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토목 건축이 발달했다. 로마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시민법이 제국주의에 속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하였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보고 마무리 지어야겠죠? 카메라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중국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당나라, 송나라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